대정부 질의를 국무위원을 상대로 해서 하지 않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실 많은 준비를 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한 질의가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몇 가지 국민들과 함께 우리 정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방금 제 원고를 서랍 속에 넣어놓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전국에서 바로 코로나19 대책 수립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헌신적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국민을 대신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꼭 올리고 싶습니다. 또한 대구, 경북에서 그리고 전국에서 환자들을 돌보시느라고 너무도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우리 의료진들,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님들을 포함한 의료진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여러분들은 우리의 영웅이고 우리의 의지이고 우리를 정말 지켜주시는 전사라, 이런 인사를 꼭 좀 올리고 싶습니다. 지금 잘 알다시피 상황은 국난 상황입니다. 국가의 난리 상황입니다. 비상사태 상황입니다. 사실상 헌법에 보장된 국민들의 기본권들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생명권이 제대로 지켜지지도 보장되지도 못하고 있고, 또한 인간다운 생활을 해야 될 헌법에 보장된 이러한 기본적인 삶조차도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헌법이 사실상 중단된, 헌법이 사실상 작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비상 상황이고 국난 상황,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우리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너무도 우리는 참담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또 국민들이 공포에 젖어 있기도 합니다. 정말 저는 우선 야당에게 함께 같이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당이라면 지금 야당이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나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여당에게도 같이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야당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당이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나 하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정치를 떠난 정말 국가나 국민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코로나19는 잘 알다시피 바이러스 문제입니다.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논리로 풀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장에 바이러스를 정치로 풀려다가 모든 문제가 꼬이게 됐습니다. 정치가 아니었었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최고의 바이러스 전문가를 컨트롤 타워로 앉혔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입니다. 국무총리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놓고 비전문가들이 온갖 간섭과 개입을 하다가 보니까 모든 문제가 다 꼬이고 있고 그걸 신천지 탓으로 하고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를 임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컨트롤 타워는 전문가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문가 말에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모든 국무위원도 국민들도 함께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빈라덴 잡을 때에 오바마가 했던 그러한 사진들을 또 행동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 원스타에게 특전사령관에게 모든 컨트롤 타워의 지휘권을 맡기고 대통령도 힐러리 국무장관도 사이드 옆에 앉아서 그저 지켜만 봤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전문가도 아니시면서
이제 종식돼 간다. 일상으로 돌아가도 된다. 경제 전념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통령 말씀 듣고 그렇게 했다가 지금 코로나 확산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대통령께서는 마스크를 어떻게 공급을 하라, 마스크를 어떻게 지켜라까지 다 이렇게 시시콜콜한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제대로 된 전문가에게 컨트롤 타워를 맡겼다고 한다면 그 컨트롤 타워가 중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하라면 금지하는 것이고, 금지 안 해도 된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다 금지 안 해도 되는 것으로 할 수가 있는 그런 거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트롤 타워를 제대로 임명하지 않고 전문가들을 임명하지 않는데 지금 이 순간 다시 정부에서는 제대로 된 전문가로 컨트롤 타워를 임명을 하고 대통령부터 국민이 다 따르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코로나19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빠지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빠지셔야 됩니다. 대통령은 이 바이러스 문제에 대해서 관여하고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시시콜콜하게 관여해서도 결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아까도 제가 국난 상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국가 비상사태란 말을 썼습니다. 이 이후가 문제입니다. 경제가 어떻게 될지, 외국으로부터 이렇게 불신을 당한 나라가 어떻게 다시 그러한 신뢰를 회복할지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정말 나라가 갑작스럽게 후진국으로 후퇴를 하고 완전히 가라앉고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는 이 코로나19 문제는 아까 전문가 컨트롤 타워에게 맡기고 본인은 이제 이 사태가 수습되고 나서는 중립내각, 거국 내각을 구성을 해서 모든 분야를 제대로 된 전문가들이 국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금 중립내각을 반드시 구성하는 구상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 자리에서 참 섭섭한 사람들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장, 경기지사, 부산시장, 그리고 충남북 도지사와 대전시장, 울산시장, 경남지사, 광주, 전남, 전북 시장과 도지사 여러분, 재난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올지 모릅니다. 누가 어떻게 당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한 민족입니다. 원 네이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구 경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정말 진심 어린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협조와 협력과 지원에 대해서 뉴스에서 별로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말로 생색내는 몇 가지를 제외하고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돕지 않고 있습니다. 솔직히 서울, 경기도의 일부 시도에 시장, 도지사 여러분들이 잘해서 이렇게 풍요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에서 구석구석에서 수도권으로 서울로 몰리고 또 몰리고 또 몰린 이런 재화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풍요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움 당했을 때 다른 시도에 대해서 이렇게 손 놓고 있다는 것이 너무 기가 막힙니다. 지금이라도 정말 대통령께서 주선하시던 총리께서 주선하시던 다른 시도에서 품앗이, 바로 이럴 때 있던 것이 우리 전통의 품앗이입니다. 좀 품앗이로 나서셔서 의료진도 빌려주시고 재화도 좀 나눠주시고 많은 자원봉사들 좀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서 도와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당의 지지 기반이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홀대하고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이성권 의원님 지금 제가 질의하고 있으니까요 좀 자제를 해주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지금 이런 사태가 오게 되는 데는요 사실은 집권 세력들의 굉장히 중요한 큰 정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국정이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국민을 하나로 만들지 못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됐던 그런 근무기를 이끌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저는 36년 정치를 하면서 이 정권 들어와서 처음 보는 게 있습니다. 정권이 출범한 지 1년도 안 돼서부터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이렇게 난무하고 대통령 말하자면 차기 대권을 가지고 이렇게 권력 투쟁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가 대통령이 임명한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리고 경기지사, 서울시장, 경남지사, 전 충남도지사까지 출범한 지 1년도 안 된 정권에서 여당 내에서 대권 후보의 경쟁을 치열하게 하다가
어떤 권력투쟁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누구는 구속되고 누구는 재판받고 누구는 검찰 조사받고, 그리고도 국무총리는 계속해서 여론조사에서 1, 2위를 다툰다고 거의 경마식 중계방송을 하다가 이제 급기야는 종로에 총선 출마를 해서 이제 대권 주자 나오라, 계속 대권 주자 나오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현직 대통령의 임기가 2년 3개월에 남은 이 상황 속에서도 차기 대권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런 역모가 어디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국무총리가,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리고 여당의 도지사들이 임기 1년도 안 지난 대통령을 놔두고 차기를 노리면서 인기 영합을 하고 국정에 전념하지 못하고, 그리고 사실 용기 있는 그러한 어떤 국정을 운영을 함에 있어서 바른 말 한마디도 못하는 이러한 현상을 빚어낼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조직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여기저기에다가 많이 사조직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생기는 많은 권력비리에 대한 소문들이 떠돌고 있으니, 이렇게 해가지고야 어떻게 국정이 제대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 뿐이었습니까? 저는 기막힌 뉴스를 또 봤습니다. 대통령 측근들과 대통령 비서실장, 수석비서관, 비서관, 행정관들의 70여 명이 총선에 출마했다고 나서는 이런 기막힌 현상을 봤습니다.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이라면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70여 명이 이제 출범한 지 3년도 안 된 대통령을 놔두고 총선을 하겠다고 전부 뛰쳐나가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사실 그분들은 대부분이 국정에 있어서 그렇게 큰 전문가들은 아니었었습니다. 이제 일을 배울만 한데 대통령을 홀로 놔두고 바로 그 유능한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고 또다시 새로운 사람들 모집한다면 그 사람들이 또다시 아마추어들이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고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단순한 비서관들이었고 수석이었으면 말도 않겠습니다. 이 정권 들어와서 아주 특별하게 또 윤리된 거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청와대는 완전히 청와대 중심 국가를 유지를 했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공무원들을 거의 팽개치다시피 놔두고 모든 걸 청와대에서 기획하고 청와대에서 발표하고 청와대에서 대응하고 청와대에서 모든 걸 주도를 했습니다. 어떤 것을 했습니까? 청와대 비서관들이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한테 공개적인 경고를 하는가 하면 UAE에 원전 문제가 있을 때 산업부 장관, 외교부 장관 다 놔두고 대통령 비서실장에 나가서 수습을 하고, 북한에서 탈북자가 넘어왔을 때 컨트롤 타워가 청와대가 돼서 그 2명을 북한으로 보내는데 앞장을 쓰고, 그 이외에도 청와대에서 거의 모든 정책을 다 주도를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주도한다는 얘기는 그 모든 걸 크고 작은 걸 다 대통령이 책임진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일해왔던 사람들 70여 명이 빠지거나 또 밖에 있는 측근들까지 다 밖에 나가서 이런 식으로 총선에 출마를 한다고 한다면 도대체 국정을 누가 보좌를 대통령을 해서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고 국민들이 그러한 국정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봐도 청와대에서 받아들이는 청원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20만 명 이상의 자격 요건을 갖춘 138건 중에 32건이 전부 정치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29건이, 그 중에 90%가 넘는 29건이 전부 다 야당에 대한 비판과 그리고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옹호였었습니다. 야당을 해체하라는 청원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을 응원한다는 청원이 있었습니다. 검찰총장을 수사하라는 청원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29개 청원이 있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청와대가 이렇게 모든 청원을 다 맡아서 합니까? 청와대가 힘이 있으니까 각 부처에서 해야 될 문제를 지시하고 압력을 넣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이런 식으로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당 대표이신 우리 이해찬 대표님께서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보수를 괴멸시키겠다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보수가 괴멸되고 없으면 그러면 누구만 남습니까? 진보 세력만 남겠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20년 집권을 하겠다는 뒷받침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선거법을 고쳤습니다. 240석을 지역구에서 얻고 비례대표로 20석을 얻어서 87%인 260석을 얻겠다고 하는 말씀. 막히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했던 사람들이 국민들이 선택한 투표권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실 수 있는가 싶었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결코 정권을 내놓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그 중에 일부였습니다. 저는 이제 이러한 정치 정말 이제 좀 자제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을 이런 식으로 방치하고 정말 국민들의 이러한 공포와 이러한 두려움과 이런 불안감을 방치하고도 계속해서 바이러스를 정치화하려고 하는 이러한 국정 운영의 방식은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국회는 개혁되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 단상에 올라오면서 국회의장께 절을 하지 않고 국회에 대한 격려를 했습니다. 72년 동안 우리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장께 절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국무회의 하는데 국무위원들이 발언할 때마다 대통령한테 절하는 거 봤습니까? 대법관 회의하실 때 대법관들이 대법원장한테 절하는 거 봤습니까? 우리 국회에서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회의도 국무회의도 의장인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이렇게 황제같은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을 내려다보는 이런 자세는 없습니다. 이러한 권위주의,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서 익숙한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돌아가게 되면 반드시 단상에 앉으려고 그러고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인사말을 하려고 하고 이렇게 권위주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국회의원들 저부터 잘못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용서를 빕니다. 정말 좀 달라지고 변하고 달라져서 정말 새로운 국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에 국회를 좀 견제하는 그러한 세력으로 만들어주고 구성을 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우리 국회에 지금 외교관 출신들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4차 산업 전문가들이 거의 없습니다. 20대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30대 3명 있지만은 제대로 20대, 30대, 40대 미래 세대들의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바로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21세기의 새로운 미래 세대들을 위한 그러한 정치를 이끌어가게 하는데 여러분들 구성에 많이 협조해주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국회 견제 세력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법원은 코드 인사로 거의 한쪽으로 치우쳤습니다. 그렇게 구성된 대법원장과 청와대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헌법재판소 또한 코드 인사화됐습니다. 심지어는 검찰조차도 이제 편을 가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한쪽으로 치우쳤고 편중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국회 한 군데만이라도 제대로 최고의 권력, 왕 같은 권력을 쥐고 있는 이러한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이번 선거에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꼭 좀 깊게 생각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교육